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마늘과 버섯 볶는 냄새가 진한 간장 양념에 졸여지는 소갈비의 향과 어우러졌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무쇠 냄비 속 갈비찜을 천천히 젓고 있었다. 주걱은 오랜 습관에 길들여진 듯 저절로 움직였다. 이 움직임 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서연의 시간에 맞춰진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지훈은 어릴 때부터 갈비찜을 무척 좋아했고, 서연은 어머님 음식은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며 예쁜 코를 찡긋거리면서도 항상 두 그릇씩 먹어치웠다.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식탁에 그드물고 거의 잊혀진 가족의 온기가 깃들기를 바랐다. 어쩌면 오늘만큼은 그들이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눈을 맞추며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이 순진한 희망은 꺼지지 않는 도깨비불처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고기는 비싼 한우였다. 내 연금의 거의 4분의 1을 썼지만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떤 절약보다 중요했다. 아깝지 않았다. 아들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아까워한 적이 없었다. 내가 넓은 거실에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 그들이 막 들어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와 자기들만 아는 브랜드와 기술 용어로 무언가를 흥분하며 토론했다. 아니, 자기야 상상해봐. 서연이 자기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며 제잘거렸다. 얘가 알아서 집안 지도를 그리고 알아서 충전하러 돌아간대. 먼지 하나도 없어. 우리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거야. 비싸잖아, 서연아. 지훈이 별다른 열애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말투를 알았다. 그는 이미 넘어간 것이다. 비싼 건 편하지 않을 때나 하는 말이지. 이건 우리 삶의 질에 대한 투자야. 그녀는 식탁을 차리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달콤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저녁이네. 오늘 메뉴는 뭐예요? 또 그 고기 조림이에요? 갈비찜이란다, 서연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이가 아주 좋아하잖니.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다. 지훈도 그녀를 따랐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부드러운 감자 샐러드를 가득 담은 접시를 그들 앞에 놓아주었다. 그들은 화면에 코를 박은 채 말없이 먹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아무도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내 몫의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고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하녀가 된 기분이었다. 접시를 채우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투명하고 말없는 그림자.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밀어놓은 뒤 로봇 청소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단조로운 소음으로 섞여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저녁 식사, 가족 식탁의 텅 빈 공허함이 내 옛삶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점심 식사 후 나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치과에 가야 했다. 몇 달 동안 미뤄왔던 사랑니 발치였다. 의사는 아플 것이고 뺨이 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말 그랬다. 병원에서 나왔을 때 얼굴의 절반이 마취 때문에 감각이 없었다. 입안에서는 약과 피맛이 났고 머릿속에서는 둔탁하고 지독한 망치가 쿵쿵 울렸다. 그리고 그때 비가 쏟아졌다. 그냥 비가 아니라 집들의 지붕을 날려버릴 듯한 돌풍을 동반한 전형적인 서울의 장대비였다. 물의 장벽이 순식간에 도시를 덮쳤다.
나는 병원의 좁은 처마 밑에 서서 추위와 고통에 몸을 떨며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분 만에 흠뻑 젖을 터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엄마.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받았다. 배경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쇼핑몰에 있는 모양이었다. 지훈아, 아들,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마취된 뺨 때문에 내 목소리는 어색하고 불분명하게 들렸다. 나 도봉구 치과에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도봉구요? 그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다. 엄마, 거기서 우리 집까지는 엄청 돌아가야 하잖아요. 저 지금 여의도에 있어요. 지금 시간엔 차도 엄청 막힐 텐데. 알아, 아들, 미안하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이 뽑았어. 기름값은 내가 낼게.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고 불만스러운 한숨으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소하고 귀찮은 일 때문에 중요한 무언가에서 방해받은 사람의 한숨이었다. 알았어요. 그가 마침내 툭 던지듯 말했다. 기다려요. 40분쯤 걸릴 거예요. 나는 처마 밑에서 거의 1시간을 서 있었다. 바람이 코트 속으로 얼음 같은 빗방울을 몰아넣었고 다리는 꽁꽁 얼었다. 턱의 통증은 오한과 섞여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구원을 기다리듯 지나가는 차 한 대가 모두 그의 차처럼 보였다. 마침내 익숙한 은색 자동차가 보였다. 차는 천천히 길가로 다가와 멈췄다. 나는 안도하며 길 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따뜻하고 구원과도 같은 차 안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수석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운전석에서 지훈이 내렸다. 그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머리 위로 든 채 천천히 차를 돌아왔다. 비가 우산 위를 두드렸고 내 아들은 전혀 젖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봤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 엄마, 저기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빠르게 말을 시작했다. 공항에 동생 마중 나가야 한대요. 급하게. 지금 엄마를 집에 데려다 주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나는 말이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전혀. 그는 내 손에 가볍고 엉성한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나는 눈을 내렸다. 그것은 오랫동안 트렁크에 처박혀 있던 낡고 부러진 우산이었다. 우산살 하나가 부러진 새의 날개처럼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했다. 그 말을 아주 차분하고 일상적으로 목소리에 얼음 같은 무관심을 담아 마치 가장 가까운 빵집 가는 길을 설명하듯이 말했다. 엄마도 다리 있잖아? 그냥 걸어가. 그는 돌아서서 차에 타고 떠나버렸다. 나는 포효하는 빗속에서 쓸모없는 부러진 우산을 손에 쥔 채 인도에 남겨졌다. 차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쌩쌩 지나갔다. 제 갈 길 바쁜 사람들은 내게 동정 어린 곁눈질을 던졌다. 병원 창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굴욕감은 물리적인 고통이었다.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얼음장 같은 물보다 더 뜨겁게 나를 태웠다. 15km. 여기서 우리 집까지 15km였다. 어떻게 첫걸음을 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어느 순간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걸었다. 우산을 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빛 때문에 거품이 이는 어두운 아스팔트를 보며 걸었다. 처음에는 뺨을 따라 뜨겁고 억울하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눈물이 흘렀다. 눈물은 차가운 빗방울과 섞였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가 첫 차를 살 수 있도록 시골의 작은 땅을 파는 내 모습. 그들의 결혼식 때 서연에게 어머니의 귀걸이를 주는 내 모습. 그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손녀 서아를 밤새 돌보는 내 모습. 크고 작은 희생으로 짜인 내 평생이 길고 축축한 옷감처럼 내 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부러진 우산과 걸어가라는 명령이었다. 1시간을 걸었다. 또 1시간을 눈물은 말랐다. 아니, 어쩌면 그냥 빗속에 녹아버렸는지도 모른다. 다리의 통증이 턱의 통증을 무디게 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가슴 가장 깊은 곳, 전에는 뜨겁고 아팠던 그곳이 차가워졌다. 아주 차갑게 마치 얼음 조각이 생긴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얼음 조각은 자라났다. 그것은 억울함을 얼리고 연민을 밀어내고 사랑을 동결시켰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냥 걸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판결을 내리는 낯설고 초연한 사람의 생각이었다. 차가움은 점점 더 위로 올라와 마침내 나를 온통 채웠다. 그것은 이상하고 쨍한 명료함을 가져왔다.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운 명료함.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들의 소비주의, 그들의 무관심, 그들의 잔인함, 그리고 나 자신의 눈멈, 이용당하고 굴욕당하고 짓밟힐 준비가 되어 있었던 나 자신을. 멀리 우리 집에 익숙한 윤곽이 보일 때쯤 비는 거의 그쳤다. 나는 흠뻑 젖었고 옷은 몸에 달라붙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내 안에는 그 얼음과 그 결정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죽음처럼 혹은 새로운 삶처럼 단순하고 확고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결정. 오늘로 끝이다. 2부. 열쇠가 자물쇠에서 마른 항이의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나는 회색빛 축축한 계단통의 어둠 속에서 따뜻하고 밝은 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의 아파트. 나는 속으로 이 말을 되뇌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낯설게 들렸다. 젖은 코트에서 오래된 원목마루 위로 검은 물웅덩이가 생겼다. 나는 마치 상처 입은 동물이 자기 굴로 돌아오듯 젖은 발자국을 남겼다. 거실에서는 손녀의 웃음소리와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그곳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푹신한 슬리퍼를 신은 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지훈에게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옆 카펫 위에서는 5살 난 딸 서아가 블로그로 탑을 쌓고 있었다. 아무도 내 발소리에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흠뻑 젖어 걸어서 집에 돌아온 늙은 여자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나는 지나쳤다. 문간을 거의 지났을 때 등 뒤로 던져지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른하고 경멸의 기미가 섞인 목소리였다. 어머니, 신발은 현관에서 좀 벗으세요. 바닥 다 젖었잖아요. 나는 멈추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계속 걸었다. 달팽이가 점액을 남기듯 젖은 흔적을 남기며 보라고 내버려도 나는 이 거대한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방, 예전에 아버지의 서재였던 내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단단히 닫았다. 잠금쇠가 철컥 소리를 냈다. 불을 켜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서서 머리카락과 옷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내 안에서는 길 내내 생각했던 바로 그 얼음이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다. 명료함을 주었다. 나는 젖은 옷을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낡은 목욕 가운을 걸치고 창가 의자에 앉아 비에 젖어 반짝이는 이웃집 지붕들을 바라보았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느끼지 못했다. 턱의 통증도 혹사당한 다리의 통증도 영혼의 통증도 모두 사라지고 쨍한 절대적인 공허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늙은 기록 보관인이 먼지 쌓인 서류철을 정리하듯 내 삶을 정리했다. 감정 없이 눈물 없이 오직 사실만. 여기 아들을 위한 희생 서류철이 있다. 팔아버린 시골 땅. 그들의 아파트 대출 첫 납입금으로 사라진 여행 자금. 어머니, 그럼 서아는 누가 봐요? 라는 말 때문에 포기한 요양원 여행. 여기 굴욕 서류철이 있다. 내 촌스러운 옷에 대해 서연이 툭 던진 말들. 내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지훈이 내쉬던 짜증 섞인 한숨. 오늘의 우산. 나는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되짚었고 내 안의 얼음은 더욱 단단해져 조각에서 거대한 암석으로 변해갔다. 아침이 되자 내 안에는 이전의 이정숙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정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빵을 굽던 여자. 아들의 미소를 위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 그 여자는 어제 비 내리는 15km의 긴 귀갓길 위에서 죽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의자에서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창밖이 막 밝아오기 시작할 때 잠에서 깼다. 몸이 찌뿌둥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에 낯선 가벼움과 에너지가 넘쳤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계획은 간단했고 단 2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돈과 피난처. 나는 평소 입던 실내복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입었다. 짙은 회색 치마, 재킷, 흰색 블라우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반사된 모습 속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고 지친 여자가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맑았다. 더 이상 애원도, 희망도 없는 눈빛. 오직 의지만이 있었다. 나는 방을 나섰다. 부엌에서는 커피 냄새가 났다. 지훈과 서연은 출근 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지훈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른하게 말했다. 어제 어떻게 오셨어요? 많이 젖진 않으셨고요? 그는 날씨를 묻듯 아무런 관심 없이 물었다. 괜찮아. 나는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그들을 지나쳐 출입구로 향했다. 어디 아침부터 가세요? 서연이 놀란 듯 물었다. 볼 일이 좀 있어서. 나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의 추가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파트를 나와 문을 단단히 닫았다. 가장 먼저 나는 은행으로 갔다. 내 통장에 있던 모든 것을 보관하던 나의 은행. 40년 이상 모아온 나의 노후 자금. 만약을 위해 모아둔 돈. 나는 항상 그 만약이 질병이나 장례식일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 만약은 어제 찾아왔다. 은행 안은 조용하고 서늘했다. 나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있는 창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전액을요? 이정숙 고객님, 금액이 꽤 큰데요. 혹시 이체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 현금으로 1원까지 전부요. 그녀가 서류를 처리하고 금고에 다녀오는 동안 나는 의자에 앉아 한 곳을 응시했다.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외과 수술과 같았다. 여기 나의 돈, 나의 유일한 진정한 자유. 이토록 잔인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준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권력이 있었다. 두툼한 지폐 뭉치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여기서 나는 다른 동네, 내 아이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다른 은행 지점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내 이름으로만 된 새 계좌를 열고 모든 돈을 입금했다. 2번째 은행을 나왔을 때 마음이 평온했다. 첫 단계가 끝났다. 나의 자원은 안전했다. 이제 피난처, 숨을 돌리고 다음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작고 아늑한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박미경. 시청기록관에서 함께 일했던 오랜 동료였다. 우리는 평생을 친구로 지냈지만
최근 몇 년간 멀어졌다. 나는 가족에게 몰두했고, 직설적이고 솔직한 그녀는 내가 무급하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걸려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 참이었다.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참이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에 뜬 그녀의 이름을 몇 분간 바라보았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이것은 나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 미경이가 옳았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마침내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긴 신호음이 갔다. 그녀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화기에서 그녀의 익숙하고 약간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미경아 안녕.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나 정숙이야, 이정숙.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정숙이라고?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세상에, 얼마 만이야. 무슨 일 있어?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은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나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응, 미경아, 일이 좀 있었어. 내게 부탁이 있는데 아주 큰 부탁이야. 말해봐.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며칠만 내 집에 가 있어도 될까? 지낼 곳이 좀 필요해서.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다. 미경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마치 우리가 어제 만난 것처럼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으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한 달이라도 있어. 손님방 비어 있어. 내 그 잘난 아들 녀석들하고 무슨 일 있었구나? 내가 조용히 인정했다. 나중에 다 얘기할게. 싫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와. 주소 불러줄게. 받아 적어. 나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동맹이 있었다. 내게는 계획이 있었다. 나는 식은 차를 마저 마시고 거리로 나섰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방금 체스판 위에서 나의 첫 수를 두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수였다. 나는 햇살 가득한 거리에 서서 하늘을 보고 숨을 쉬었다. 그냥 숨을 쉬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내 아파트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던 묵은 원망의 퀴퀴한 냄새가 없는 맑고 신선한 공기. 미경의 아파트는 다른 냄새가 났다. 서연이 좋아하던 값싼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책먼지와 말린 약초, 그리고 진한 홍차 냄새가 났다. 미경은 서대문구의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늑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곳곳에 책더미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서울 지도가 걸려 있었으며 창가에는 토분에서 로즈마리가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조용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미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현명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고 나를 꼭 껴안아주며 그냥 말했다. 어서 와. 씻어. 주전자 올려놨어.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다. 캐묻거나 동정하며 내 마음을 파고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다. 공간과 조용한 지지. 우리는 저녁마다 그녀의 작은 부엌에 앉아 허브차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새로운 전시회, 날씨,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용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는 조금씩 제정신을 차려갔다. 내 안의 얼음은 녹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매끄럽고 잘 닦여 무기에서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미경의 집에서 3일을 지냈다. 3일간의 침묵, 나흘째 되는 날,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나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화면에 그의 이름을 보았다. 심장이 철렁하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엄마, 할 얘기 있어요. 오늘 좀 들르세요. 중요해요. 안부도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말도 없었다. 단지 부탁으로 위장한 명령.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들의 어휘에서 중요하다는 항상 한 가지를 의미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미 안절부절못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저 마셨다. 나는 저녁 무렵에 도착해서 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재판관처럼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고 서연은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보란 듯이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평소라면 달려와 안겼을 서마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나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아파트 안의 공기는 긴장감과 말하지 않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문간에 멈춰 섰다. 왔다.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무슨 일인데? 먼저 참지 못한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잡지를 내려놓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짜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이제야 오셨네요. 저희 기다렸어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 내가 잘라 말했다. 시간 없어.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좋아요, 그럼. 지훈 씨, 당신이 말해. 지훈이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는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죄책감, 어린 불빛이 떠다녔다. 그것은 엄마가 거절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새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눈빛이었다. 엄마, 사실은요. 저랑 서연이가 요즘 너무 지쳤어요. 일, 스트레스, 서화도 때를 쓰고요. 그래서 주말에 근교 스파 호텔에 가서 좀 쉬고 재충전하려고 생각했어요. 아시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침묵했다. 내 침묵이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머뭇거렸지만 서연이 등 뒤에서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엄마, 돈이 좀 필요해요. 지금 가족 스위트룸이 할인 중이거든요. 월급날까지만 70만 원 정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물론이죠. 70만 원. 내 연금 거의 한 달치. 정도요라니? 그는 마치 차비 빌려달라고 하듯 너무나 가볍고 일상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처음도 10번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월급날까지만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 그리고 그 돈을 다시는 보지 못했던가. 그들의 재충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내 필요를 줄여가며 말없이 통장을 꺼냈던가. 나는 그의 얼굴, 40살 어른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그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차가운 거리감 외에는 그는 내게 낯선 사람이었다. 손을 내밀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버릇없고 나약한 남자는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정적이 거의 만져질 듯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마디를 내뱉었다. 조용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싫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져서 먼지가 오래된 장식장 표면에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는 마치 내가 고대해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네? 그가 불확실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지훈아. 난 싫다고 했다. 돈은 없을 거야.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짜증으로 바뀌었다. 서연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싫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거의 씩씩거리며 말했다. 갚는다고 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하며 이제 그녀를 쳐다봤다. 그제야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아, 그거였군. 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손뼉을 치며
억울한 아이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 우산 때문이죠. 삐치신 거예요? 엄마, 정말 그건 사소한 일이잖아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때도 그 후에도 저희한테 보이콧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시겠다? 서연이 말을 이었고 그녀의 입술이 경멸적으로 비틀어졌다. 이정숙 여사님, 연세가 68이신데 변덕스러운 소녀처럼 구시네요. 그들은 나를 보았지만 그 비 오는 날 우리 사이에 벌어진 심연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사소한 억울함, 기다리거나 꺾어버리면 될 성가신 고집만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 나의 무조건적인 수능 위에 세워진 세상이 바로 그 기초에서 균열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자신감, 그들의 눈멀문 놀라웠다. 그리고 그 눈멀문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그저 말없이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지훈에게 향하는 서연의 조용하고 도끼 어린 속삭임이 들렸다. 냅둬, 자기야, 변덕 부리게. 친구 집 그 좁은 데서 혼자 지내다 보면 서아 보고 싶어서라도 알아서 다 갖다 바칠 거야. 우릴 떠나서는 아무 데도 못 가. 나는 문을 닫았다. 그 속삭임은 나를 상처 입히지 않았다. 오히려 힘을 주었다. 그들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나 자신의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거리로 나와 미경의 집, 나의 임시 요새로 돌아가는 길에 내 안의 얼음이 완전히 결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갑옷으로 변했다. 그들은 내가 외로워지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과 한 지붕 아래 살았던 그 모든 세월 동안 외로웠다. 그리고 이제 막 한 걸음 벗어났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자물쇠가 조용히 철컥하는 소리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문장의 끝에 찍힌 마침표처럼 들렸다. 나는 미경의 아파트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계단통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거실을 지배하던 북극의 냉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떨림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 느리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원망의 떨림이 아니었다. 거대한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떨림이었다. 미경이 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항상 알고 있었다. 차 마실래? 그녀가 일상적으로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뜨거운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으로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보았다. 침묵은 답답하지 않았다. 치유의 시간이었다. 돈 달라고 하더군. 나는 마침내 미경을 보지 않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둔탁하게 울렸다. 스파 호텔 간다고 70만 원. 미경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넌 싫다고 했어. 미경은 찻잔을 내려놓고 새롭고 날카로운 관심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냥 싫다고? 그냥 싫다고.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동정의 미소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거의 맹수 같은 미소였다. 그래, 정수가. 드디어 네가 돌아온 것 같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서 떠나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 다음 며칠은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나는 오랜 세월 지속된 불안감에 대한 잠을 보충하듯 많이 잤다. 서대문구의 조용한 골목을 산책하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도시를 재발견했다. 나는 집에서 몇 가지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옷이나 가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물건들, 서류, 사진, 어머니의 보석함. 그들의 것이 아닌 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 나는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 확실한 시간을 골랐다. 평일, 업무 시간, 중반. 다시 내 열쇠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마치 도둑처럼 아파트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들이 내 연금을 아껴 산 비싼 커피 머신, 거실 벽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텔레비전, 흩어져 있는 서화의 장난감들. 이것은 그들의 집이었지,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서 단지 일시적이고 성가신 부속품에 불과했다. 나는 재빨리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 관심사는 단 하나, 끈으로 묶여 벽장 위에 놓여있던 낡은 신발 상자였다.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 졸업장, 경력증명서, 부모님으로부터 온 오래된 편지 등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의 기록이라 불리는 모든 것. 상자를 내려 먼지를 털었다. 가벼웠다. 바닥에 내려놓고 막 떠나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자의 바닥. 있어야 할 것보다 두꺼워 보였다. 손가락으로 쓸어보니 마분지가 살짝 들어갔다. 나의 아버지는 구식분이셨고 손재주가 좋으셨다. 그는 비밀 공간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다. 책 속에 가구 속에 어릴 적 아버지가 이 상자와 그 비밀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났다. 혹시 모르니 딸아, 그때 그가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심장이 갑자기 둔탁하고 불안한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나는 마분지 바닥의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들어 올렸다. 쉽게 떨어졌다. 이중 바닥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지 뭉치가 있었다. 10개, 어쩌면 12개의 두툼한 흰 봉투, 모두 나에게 온 것이었다. 내 주소로 각 봉투에는 유수의 은행과 신용기관의 로고와 문장이 찍혀 있었다. 내가 그들과 거래한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봉투가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나는 텅 빈 방, 바로 그 바닥에 앉아 비밀 공간의 내용물을 쏟아냈다. 봉투들이 마룻바닥에 부채처럼 흩어졌다. 나는 맨 위의 것을 집었다. 하나은행. 손가락으로 안에 두툼한 종이를 더듬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공식 서식이 있었다. 나는 글자들을 훑어보았고 처음에는 의미 없던 단어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정숙 고객님께 본 통지서로서 귀하의 대출 계약 번호에 따른 연체 채무액사 870만 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일 이내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무슨 대출 계약? 나는 평생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분수에 맞게 살았다. 이건 실수다.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실수다. 나는 첫 번째 종이를 던져버리고 두 번째 봉투를 집었다. 신한카드. 떨리는 손가락으로 뜯었다. 똑같았다. 신용카드 채무통지서. 한도 3, 0만 원. 전액 사용. 최소 결제액이 3개월간 미납. 연체료와 벌금이 붙었다. 세 번째 봉투. 국민은행. 개인 신용대출. 또 6, 0만 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봉투를 하나씩 뜯을 때마다 내 안의 얼음은 금이 가고 먼지가 되어 흩어졌고 그 자리에 차가운 흰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이 편지들을 바닥에 카드놀이처럼 펼쳐 놓았다. 총 부채액은 새 종이가 나올 때마다 늘어나 천문학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변해갔다. 그 숫자는 한 가지를 의미했다. 완전한 파산, 모든 것을 잃는 것. 내가 그들에게 파이를 구워주는 동안 그들이 메터디적으로 냉혈하게 빼앗아 가던 이 아파트를 잃는 것. 나는 이 흰 종이들에 둘러싸여 마치 묘비처럼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을 보았다. 통지서 중 하나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아래 서명란에는 어설프고 서투른 내 서명의 위조가 있었다. 누군가 내 필체를 흉내내려고 했지만 조잡하고 무감각하게 했다. 그것은 내 손이 아니었다. 배신자의 손이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엄마, 연금공단에서 서류 왔는데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엄마, 병원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필요해요.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엄마, 최근에 신분증 잃어버리신 적 없으세요? 내가 아무 의심 없이 내 서류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급하게 내민 어떤 종이들에 서명했던 것이 몇 번이었던가. 그들은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 짓을 해왔다. 그들은 단지 내 돈으로 생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미래의 폐허 위에 자신들의 안녕을 쌓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내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이름을 훔치고 있었다. 그 우산, 빗속의 그 긴 길. 세상에 이것에 비하면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던가. 얼마나 순진한 아이의 억울함이었던가.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었다. 단순한 무정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냉혈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른 것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아이. 나는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급이 오는 저녁에 이미 다 말라버렸다. 나는 그저 위조된 서명, 그 비뚤어지고 거짓된 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와 내 아들을 잇던 마지막 끈이 재가 되어 타버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랑도, 연민도, 원망도, 오직 불타버린 땅만이. 나는 모든 편지를 조심스럽게 모아 한 뭉치로 쌓고 비밀 공간에 다시 숨기고 상자를 큰 가방에 넣었다. 나는 내 감옥,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집이라고 착각했던 방을 둘러보았다. 내 영혼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어떤 문제도 영원히 꺼졌다. 이제 나는 그들이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라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적과는 싸운다. 그리고 나는 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옛방에서 나와 문을 단단히 닫았다. 마지막으로 상자가 든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다. 이 무게는 거의 기분 좋았다. 이것은 증거의 무게, 진실의 무게였다. 나는 길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걸었다. 도시는 평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차들은 경적을 울렸다. 카페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두꺼운 유리 너머로 보는 것 같았다. 내 세상은 가방 속 마분지 상자 크기로 은행 서식에 비뚤어진 위조 서명으로 좁혀졌다. 미경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마침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감자 볶음 냄새에 순간적으로 위가 뒤틀렸지만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래, 가져왔어?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가져왔어.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미경이 내 앞에 접시를 놓아주었다. 나는 음식을 보았지만 포크를 들 힘이 없었다. 미경아, 거기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어. 그녀가 돌아섰고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녀는 내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소금통으로 향하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열고 편지 뭉치를 꺼내 부엌 식탁 위 작은 꽃문에 비닐 식탁보 위에 올려놓았다. 흰색 공식 봉투들은 그 위에서 어색하고 불길하게 보였다. 미경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편지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편지들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뭐야? 그녀가 내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물었다. 이건 나는 침을 삼켰다. 이게 진짜 이유야. 나는 맨 위 봉투를 집어 통지서와 위조 서명이 있는 신청서 사본을 꺼내 말없이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단어들을 움직였다.
나는 그녀의 미간이 좁혀지고 마른 뺨에 힘줄이 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 읽고 종이를 내려놓고 다음 것을 집었다. 그리고 또 하나. 새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돌가면처럼 변해갔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어나 창가로 가서 몇 분 동안 마당을 바라보았다.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나는 그녀가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경은 항상 그랬다. 그녀의 분노는 시끄럽지 않고 차갑고 효과적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어두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알았어. 그녀가 명령을 내리듯 또렷하게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 만나러 간다. 미경아, 나 좋은 변호사 선임할 돈 없어. 내겐 내가 있잖아.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내 조카가 아주 똑똑한 변호사 동생이랑 결혼했어. 최재윤 변호사. 그 친구 전문 분야가 바로 이런 사건이야. 파렴치한 친척들로부터 노인 권리 보호하는 거. 이런 사건은 공익소송으로 맡기도 해. 그 친구한테는 원칙과 평판의 문제거든. 그리고 내 사건 말이야, 정수가. 그녀가 편지 뭉치를 손가락 마디로 두드렸다. 이건 그 친구 경력에 그냥 선물이야. 다음 날, 정확히 오전 10시에 우리는 작지만 매우 번듯한 법무법인 한결의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최재윤 변호사는 50대쯤으로 보이는 주의 깊고 지적인 눈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아양을 떨거나 과장된 동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들었다. 나는 말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아파트에 대해, 그들의 필요에 쓰이던 내 연금에 대해, 끝없는 월급날까지만 빌려달라는 부탁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그 비 오는 날과 편지들에 대해 나는 그의 번쩍이는 책상 위에 모든 뭉치를 내놓았다. 그는 각 서류, 각 위조 서명을 꼼꼼히 살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서류를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정숙 여사님, 그가 마침내 나를 보며 말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입니다. 매우 심각한 형사, 범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그것을 이해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리고 나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집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가 여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확인하듯 물었다. 제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진실이었다. 최재은 변호사는 나를 오랫동안 탐색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즉시 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소유주로서 여사님께는 그럴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울 30일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가 컴퓨터에 무언가를 타이핑하자 사무실 구석의 프린터가 조용히 윙윙거렸다. 1분 후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건조한 법률 용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 안의 모든 단어는 내게 음악과 같았다. 오늘 바로 배달 증명으로 발송해서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틀 후 금요일 저녁 6시경. 나는 미경의 아파트 창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다. 나는 바로 그 시간에 배달원이 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둘 다 퇴근 후 집에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부엌에 앉아 다음번에 어떻게 내게서 스파호텔 갈 돈을 얻어낼지 의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했다.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 서연이 문을 열러간다. 그녀의 얼굴에는 또 누구야? 하는 짜증스러운 표정이 있다. 문 앞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다. 이지훈 씨나 김서연 씨 계십니까? 제가 김서연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하다. 서류입니다. 법률 우편입니다. 수령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서명을 하고 법무법인 한결 로고가 밝힌 두툼한 흰 봉투를 받는다. 문을 닫는다. 자기야, 이리 와봐. 그녀가 소리친다.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상한 게 왔어. 그가 다가와 봉투를 받는다. 그들은 어리둥절하게 그것을 쳐다보며 어쩌면 농담을 할지도 모른다. 엄마가 우리 겁주려고 하나 봐. 푼돈 주고 변호사 고용했나 보네. 지훈이 봉투를 뜯는다. 내 겹으로 접힌 종이를 꺼내 펼친다. 나는 그들이 첫 줄을 훑어볼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의 즐거움이 당혹감으로, 그리고 불신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한다. 통고서. 본인은 귀하와의 무상사용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을 통고합니다. 그들은 계속 읽다가 핵심에 도달한다. 본 통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소유의 주소지에 위치한 아파트를 명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지훈의 이마에 찬땀이 맺히고 편지를 든 서연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거의 물리적으로 느낀다. 30일, 퇴거, 아파트 명도, 그들의 아늑하고 편안하고 공짜였던 세상이 방금 무너져 내렸다. 종이 한 장에 적힌 몇 줄의 글자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아래의 법무법인 직인을 보고 시내에서 유명한 로펌의 이름을 보며 그들은 마침내 깨닫는다. 이것은 변덕이 아니다. 우산 때문에 삐친 것이 아니다. 엄마가 토라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고 있다. 나는 눈을 떴다. 창밖은 어두워졌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외로움이 아닌 평온을 느꼈다. 겨울 공기처럼 차갑고 맑은 평온. 시작은 되었다. 나는 이제 그들이 올 것을 알았다. 부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위협하고 애원하러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에 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냥 울린 것이 아니라 길고 맹렬하게 마치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울렸을 때 나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무릎 위에 책을 내려놓고 미경을 쳐다봤다. 부엌에 서 있던 그녀는 얼어붙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질문만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얘기할까? 그녀가 조용히 제안했다. 아니. 나도 조용히 대답하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할 얘기야.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더 끈질기게, 더 요구적으로, 마치 누군가 문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직접 쳐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현관 렌즈를 들여다봤다. 분노로 일그러진 지훈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뭉개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그는 쫓기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코트는 풀어헤쳐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뺨은 병적인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 손에는 그 봉투, 형체 없이 구겨진 뭉치를 쥐고 있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나를 어깨로 밀치고 아파트로 난입했다. 이게 다 뭐예요? 그가 구겨진 종이를 내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요? 나는 말없이 문을 닫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두렵지 않았다. 나는 창밖의 폭풍우를 보듯 그를 보았다.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자연재해 우릴 길거리로 내쫓기로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손녀를. 그는 미경의 작은 현관을 구석구석 마치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서성였다. 미쳤어요.
엄마? 나는 침묵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 내 침묵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가 멈춰서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의 전략이 급격히 바뀌었다. 분노가 원망으로 바뀌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나에게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눈물 섞인 죄책감 어린 어조가 섞여 나왔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고작 우산 때문에 생긴 바보 같은 다툼이 가족을 망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눈을 살짝 찡그릴 것이다. 지금 턱이 떨릴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연극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단지 예전에는 내가 관객이자 참여자였다는 점이 달랐. 이제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그의 감정의 모든 거짓, 모든 값싼 연극성을 보고 있었다. 서아는요, 그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걔 생각은 해보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유일한 손녀가 집 없는 아이가 되길 바라세요? 걔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왜 할머니가 우릴 쫓아냈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엄마? 그는 기다렸다. 내가 흔들리고 울고 그를 껴안으며 이 모든 것이 실수라고 다 되돌리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계속 침묵했다. 내 안의 얼음은 화강암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눈물과 손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절망에 빠진 조종자의 마지막 논거가 나왔다. 그는 미경의 소박하지만 단정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그의 얼굴이 경멸적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이 아줌마 때문이죠? 그렇죠? 그 늙은 친구. 그 아줌마가 엄마를 부추기는 거죠? 그가 씩씩거렸다. 내가 항상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아줌마가 귓가에 속삭이니까 홀랑 넘어간 거죠. 엄마, 정신 차려요. 이제 곧 일흔인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치료를 받아야지 변호사나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고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라도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는 이 말을 뱉어내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묵했다. 그는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 분노, 연민, 비난, 이제 그는 내 반응을 기다렸다. 작은 현관에는 짙고 쨍한 침묵이 흘렀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방에서 들려오는 낡은 시계의 조용한 똑딱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이 침묵이 길어지게 내버려 두었다. 그가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속에서 모든 단어는 깊은 우물에 돌이 떨어지듯 울렸다. 길모퉁이에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와 쾅하는 소리를 들었단다. 앞에는 내 찌그러진 차가 서 있었지. 넌 다치지 않았지만 내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 나는 내 눈을 보고 말했지. 너도 다리 있잖아. 그냥 걸어가.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어리둥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네? 그가 중얼거렸다. 무슨 사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헛소리 하세요? 그는 여전히 내가 수수께끼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급비와 관련된 이상한 노망의 은유라고.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차분하고 무감정하게 편지들을 찾았어. 지훈아. 그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며 명확히 말했다. 모든 은행에서 온 독촉장들.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았다.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 형이상학적인 현상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잿빛,
양피지처럼 변했다.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던 눈이 갑자기 텅 빈 유리알처럼 변했다. 공포에 질려 동공이 확장되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꿰뚫어보며 방금 그의 내면의 눈에 드러난 자신의 삶의 폐허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문제가 우산이나 억울함, 노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대출에 대해, 빚에 대해, 위조된 서명에 대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단순한 퇴거 통지서가 아니라 그의 범죄 증거라는 것을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신음과 비슷한 조용하고 쉰 소리만 터져 나왔다. 구겨진 편지가 그의 힘 빠진 손가락에서 떨어져 문 앞 매트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의 모든 분노, 모든 거만함, 모든 조종술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내 앞에는 위협적인 고발자가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잡힌 폭로되고 파괴된 초라한 도둑이 서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처럼 천천히 텅 빈 겁에 질린 시선을 내게서 떼지 않은 채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손잡이를 더듬어 문을 열고 계단으로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그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잠시 더 서서 멀어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몸을 숙여 바닥에서 구겨진 편지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펴서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모든 자물쇠를 다 잠갔다. 나는 마지막 열쇠를 자물쇠에 돌렸다. 금속이 차갑게 철컥 소리를 내며 과거를 단절했다. 나는 차가운 나무 문에 이마를 기댔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미경은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끝내도록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다. 벽 너머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지지였다. 나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통지서를 폈다. 종이는 그의 공황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의 일주일. 그들은 전화도 문자도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그냥 포기할 리 없었다. 지훈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서연은 투사였다. 나는 지난 몇 년간 그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는 우회로를 찾는다. 그녀는 공격하기 전에 풀숲에 숨는 뱀이다. 최재윤 변호사의 전화는 화요일 아침에 걸려왔다. 이정숙 여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새로운 강철 같은 음색을 감지했다. 방금 경찰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아드님과 그 배우자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침묵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여사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도난당했으며 그 카드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여사님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지만 되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사님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시며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표현하기로는 노인성 쇼핑 중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사님을 막으려 했으나 여사님께서 그들을 아파트에서 내쫓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여사님을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을 게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수였다. 서연의 수, 교활하고 비열하며 절박한 수. 적을 이길 수 없다면 그를 미쳤다고 선언하라. 그에게서 발언권, 결정권, 재산 소유권을 빼앗아라. 내 벽 안에 더 좋게는 특별시설에 가두고 그의 재산을 마음껏 사용하라. 계획은 끔찍했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그 냉소주의가 거의 천재적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물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등골을 따라 공포의 냉기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를 위해 싸우는 것과 법의 눈에 내 정신을 위해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제부터
이정숙 여사님. 변호사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였다. 우리는 방어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 손에 모든 카드를 쥐어준 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가장 먼저 최 변호사는 나를 독립적인 심리정신과 감정으로 안내했다. 나는 밝은 진료실에서 상냥한 여의사와 몇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내 삶, 기록관에서의 일, 역사적 사건의 날짜, 정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논리 문제를 풀고 단어 배열을 외우고 텍스트를 요약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실험 대상이 된 기분이 아니었다.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합격했다. 전문가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했다. 치매를 포함한 어떠한 정신질환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음. 피감정이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억력, 높은 수준의 지능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유함. 이 문서는 나의 방패였다. 최 변호사가 취한 두 번째 단계는 필적 감정이었다. 그는 위조 서명이 있는 대출 신청서 사본과 비교를 위해 내 필기 문서 몇 개, 오래된 신청서, 편지 등을 전문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에 소환되었다. 퇴거 소송이 아니라 그들의 고소건으로. 이것은 나의 정신 상태에 대한 법원 지정 감정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심리였다. 우리는 길고 횡한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나, 미경, 그리고 최재윤 변호사. 벤치 반대편에는 그들이 앉아 있었다. 지우는 어깨를 움츠린 채 바닥을 보고 있었다. 평소보다 키가 작아 보였다. 반면 서연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도전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엄격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슬픔 어린 걱정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길 잃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랑스러운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법정으로 불려 들어갈 때 그녀는 마치 지훈이 슬픔에 겨워 쓰러질 것처럼 그의 팔을 거의 부축하며 걸었다. 연극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젊고 자신감 넘치는 변호사는 그들의 버전을 능숙하게 설명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공격성, 부적절한 행동, 정신혼란에 대해 말했다. 서연은 때때로 비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지우는 한 곳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최 변호사가 말할 차례가 되자 그는 일어나 차분하게 불필요한 감정 없이 판사의 책상 위에 서류를 내놓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제 손에는 3일 전에 실시된 독립적인 정신과 감정 소견서가 있습니다. 사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판사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나이든 엄격한 여성 판사는 안경을 쓰고 깊이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눈썹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다. 뿐만 아니라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저의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응하여 저희 역시 맞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제의 대출 서류에 있는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독립적인 필적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사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 번째 서류철을 놓았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훈과 서연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감정지정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다. 이것은 신청인들의 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판사는 손짓으로 그들의 말다툼을 멈췄다. 그녀는 두 번째 서류철을 열고 오랫동안 침묵하며 서명 샘플 비교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 그리고 건조하고 무자비한 언어로 쓰인 전문가의 결론을 살폈다. 서명란의 이정숙 본인이 아닌 타인이 모방을 시도하여 작성한 것임. 이지훈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시사하는 특징들이 발견됨. 두 번째 문서의 서명에서는 높은 확률로 김서연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시사하는 특징들이 발견됨.
판사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녀는 서연을 그리고 지훈을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그녀가 그들의 변호사에게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의 의뢰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서명을 문제 삼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서연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잡았다. 연극은 끝났다. 막이 내렸다. 재판장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자신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깨닫고 더듬거렸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판사가 또렷하게 말했다. 이것은 위증과 법원 기만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감정 자료는 그녀가 두 번째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의미심장하게 두드렸다. 즉시 검찰에 송치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을 입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지훈은 힘없이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마지막, 가장 비열한 계획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피고인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구덩이를 팠지만 그 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졌다. 우리가 법정을 나올 때 나는 어떤 통쾌함도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삼키는 평온만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짧은 시선을 던졌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를 흔들며 무언가 맹렬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아무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필연적인 결말로 이끈 낯선 두 사람일 뿐이었다. 나의 전쟁은 끝났고 나는 이겼다. 우리는 차가운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법원 건물을 나섰다. 미경이 내 팔짱을 꼈다. 그녀의 손길은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최 변호사는 우리를 차까지 바래다주고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정숙 여사님.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다. 한 달이 지났다. 오늘 아침 나는 창밖에 늙은 단풍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든 햇살 한 줄기가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에 잠을 깼다. 아파트에는 너무나 깊고 원초적인 고요함이 흘러 거실 시계의 똑딱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몇 분 동안 누워 그저 그 고요함에 귀를 기울였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긴장도, 타인의 발소리나 요구, 짜증에 대한 숨죽인 기다림도 없었다. 그것은 평온의 고요함, 자유의 고요함이었다. 나는 일어나 가벼운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다. 가는 길에 복도의 시원한 벽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나의 벽, 나의 집. 그들은 재판 후 2주 만에 이사했다. 조용히, 거의 밤에 도둑처럼. 작별 인사도 없었다. 지우는 부엌 식탁에 쪽지를 남겼다. 단 3단어.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것을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용서할 것도 용서할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천며칠 동안 아파트는 거대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는 그들의 향수, 그들의 물건, 그들의 삶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가을바람이 방들을 휘젓고 다니며 그들의 존재의 마지막 흔적을 쓸어냈다. 나는 대청소를 했다. 모든 바닥을 닦고 책장의 모든 책을 털고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나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화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들의 비싼 커피 머신, 로봇 청소기, 거대한 텔레비전,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가져갔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오히려 기뻤다. 부엌에서 나는 낡은 주전자에 커피를 끓였고 그 향기는 1000배는 더 맛있게 느껴졌다. 나는 모던한 인테리어를 망친다는 이유로 상자 속에서 먼지 쌓여가던 책들을 다시 책장에 꽂기 시작했다. 나는 벽장에서 묵직한 액자에 담긴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내 거실 벽에 걸었다. 사진 속에서 젊고 행복한 나의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마침내 그들에게 그들의 집을 돌려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턱의 토분에서는 내 제비꽃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벨벳 같은 잎의 먼지를 닦아주었다. 그들이 여기 살 동안 나는 꽃에 신경 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이제 그것들은 다시 살아났다. 고요함은 더 이상 텅 비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빛과 공기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책을 들고 의자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아무도 저녁은 뭐해요? 라는 질문으로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 수 있었고 아무도 시끄러운 음악 채널로 돌리며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내 아파트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생각,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에 관해서는 최 변호사로부터 그들을 상대로 형사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훔친 돈의 은행들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재판과 아마도 실형일 것이다. 거짓과 도둑질 위에 세워진 그들의 아름다운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가끔 서아를 생각했다. 그런 부모를 둔 아이가 안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부모를 내 삶에 다시 들이지 않고는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독은 나는 다시는 내 문턱을 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문은 그들에게 영원히 닫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 은행에서 내 돈을 찾으러 갈 때 입었던 바로 그 짙은 회색 정장을 꺼냈다. 단지 이제 그것은 내게 다르게 맞았다.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곧아졌다. 나는 거울로 다가갔다. 반사된 모습의 여자는 여전히 늙었고 눈가에 주름이 있고 머리에 흰머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 그것은 달랐. 차분하고 맑고 약간은 아이러니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시선. 거실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새 공책, 펜, 아름다운 표지의 책 몇 권.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사, 미켈란젤로, 삶과 예술. 오늘 나는 수업 첫날이었다. 나는 항상 공부하고 싶었다. 젊었을 때는 기회가 없었다. 그 후에는 가족, 일, 아들, 삶이 소용돌이쳤고 꿈은 영혼의 먼지 쌓인 선반 어딘가에 남겨졌다. 그리고 몇 주 전 나는 광고를 보았다. 한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미술사 전역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 노인에게는 큰 할인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가서 등록했다. 나는 책들과 새 공책의 깨끗한 페이지들을 보며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무언가가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기대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앞으로 조용한 여생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삶 전체가 펼쳐질 것이라는 느낌. 나는 옷을 입고 책이 든 가방을 들었다. 나가기 전에 나는 햇살 가득한 내 아파트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조용하고 밝고 나의 것. 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나의 진정한 승리는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던 법정에서나 그들 뒤로 문이 닫히던 그날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아니, 나의 가장 큰 전투와 나의 가장 큰 승리는 그 비 오는 저녁 15km의 긴 귀갓길 위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곳. 얼음 같은 물줄기 아래서 억울함의 눈물이 결의의 얼음으로 변할 때 나는 그들이 아닌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자유를 선고했다.
나는 내가 뜨거운 국 한 그릇과 마지못해 하는 감사 인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했다. 나는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 후의 모든 것, 은행, 변호사, 법원은 단지 결과이자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불과했다. 내 새로운 삶의 기초는 그곳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져졌다. 그들의 패배는 나의 승리가 아니다. 그들의 망가진 삶은 그들 자신의 선택의 부산물일 뿐이다. 나의 승리는 바로 이 마룻바닥의 햇살 한 줄기다. 주전자에서 나는 커피 향기다. 내 가방 속 미술사 책더미다. 마침내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이 고요함이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에 미소 짓고 자물쇠의 열쇠를 돌려 거리로 나섰다. 내 앞에는 대학교,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향해 서두르지 않고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갔다.